This one. Sc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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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얼마 전 요즘 핫한 AI와 LLM에 대한 흐릿한 웹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던 테드 창은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회개, 속죄, 용서라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미래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며칠 전 웹 업계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글의 주요 검색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25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유출된 사건인데요. 검색된 결과와 링크를 보여주는 순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고 결국 인지도, 브랜드 위주의 검색 우선 순위가 노출된다는 결과인데요. 결국 대단한 공정성과 투명한 검색 엔진이라는 명성 뒤에는 광고판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를 사서 스팸으로 채우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업 방식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편중된 웹의 바다에서는 진실되고 낙관적인 미래 세상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이면들 천천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비슬라 FM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스투시 브랜드드 웍 들어오세요. 리얼단난 프랜차이즈 웍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웍 들어오세요. 웍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웍 들어오세요.
어떤 특정한 기술이 가능하다면 7번째 상상의 시간입니다. 사소한 우리 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이야기되는 미래상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넷플릭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겉핥기식 클리셰 범벅의 SF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치밀하고 튼튼하게 연결된 세계관을 보고 싶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0년대 한국만의 감성으로 레트로 사이버 펑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상상의 시간에서 다뤄봤던 광범위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테드 창이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인터넷의 자료로만 학습되었을 때 생성되는 결과물의 한계로 인해 실제 세상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직업과 윤리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이미지, 텍스트, 영상들은 어느 정도 바이어스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조차도 어떤 사회적 기준에 의해 선별되고 제작된 것들이죠.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술집할 수 없는 실제 세상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겸업이 가능한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즉 일반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도 데이터 수집을 부업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감각 정보를 받는 것이죠. 물론 기업 비밀 유출이나 사생활 보호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었고 비윤리적인 접근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소셜 감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놓고 이 활동을 했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평범한 친구들도 사귀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은 데이터 에셋들의 등급을 매깁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삶 혹은 미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등급 중에 평균적으로 분포된 데이터를 넘어서는 특별값을 가지는 데이터에 특별히 프라임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프라임 등급은 인터넷에 올라갈 수 없는 수준의 고밀도 데이터, 인간 사회와 어긋나는 이상 현상, 고위 인사의 사생활 등이 해당합니다. 초대형 기업들은 AI 윤리와 법적 이슈들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어떤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든 가려내려고 합니다. 이들이 학습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대단한 그리고 이들 프라임 등급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들 기업은 범용적이지는 않지만 생성해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합성 높은 데이터 에셋들을 통합 변환하고 부풀리기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특수한 고밀도 데이터를 대형 기업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 또한 알게 모르게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으로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벌이는 일들에 의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데이터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팬데믹 때처럼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가리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는 데이터 수집을 빌미로 감시하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싸움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미디어와 정보들은 실제하는 것과 구별되기 어려워졌고 진위를 파악하는 신기술이 부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세상, 오히려 복제가 어려운 아날로그 매체 기술이 각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데이터 애셋을 사고 파는 것이 주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는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술가라는 정체성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틱톡, 브이로그들을 자신의 일상과 깊숙이 일체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경우이겠죠. 그러나 미래에는 또 어떠한 네트워크가 생겨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가 잦고 유명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맛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정도로 여기면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관심이 떨어질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돈도 꾸게 되고 친구들은 이미 다 잃었으며 가족과의 사이도 엉망이 되었지요. 그나마 친동생이 그를 진심 어리게 지켜봐주고 지원해줍니다. 주인공은 이런 동생이 고마우면서도 틈만 나면 동생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동생은 부업으로 육아 관련 데이터 애셋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육아하는 모습을 계속 3차원 스캐닝 방식으로 모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번에도 별 소득도 없는 컨텐츠에 넣을 돈을 동생에게 꾸려고 염치 없이 연락을 했죠. 여동생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카페 내부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카페 사장이 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페의 전경을 실시간 3D 스캐닝 중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공과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24시간 관찰하는 것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동생. 예술가인 주인공은 그런 건 막장 인생이나 하는 것이라고 거부합니다만 결국 자기 인생이 막장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해볼까 하고 여동생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내는 에이전시를 소개받습니다. 일상 전체를 기록하는 수집원들은 자신이 데이터 콜렉팅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죠. 안 그래도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팻말 때문에 갈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되고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은 개인생활 데이터의 등급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수집된 데이터는 너무 쌌습니다. 돈벌이가 생각보다 되지 않자 이번에는 수집가들끼리 모여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가봅니다. 뭔가 사건도 생기고 기분도 썩 좋지 않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바이어스된 특정 직업군의 데이터로 취급되어 생각보다 등급이 높지가 않군요. 결국 데이터 수집을 시민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는 스텔스 모드 장비를 어둠의 경로로 구해서 수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러한 사회에 적응을 잘하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신호를 감지해내는 장비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로 경찰에 입건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모조리 삭제되고 맙니다.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었군요. 이런 주인공에게 다가온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제안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해 보면 재밌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을지. Break your
Sc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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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fi is dead.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송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대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음악과 테크놀로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90년대 음악 제작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 워크스테이션 신세사이저의 핵심 기술, PCM 샘플링 기술과 거기서 파생된 신서사이저들의 등장을 알아보고 제너럴 미디 표준의 확립과 롤랜드 사운드 캔버스 그리고 IBM PC 애드온 방식의 사운드 카드가 만들어내는 미디 사운드의 근본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PC용 사운드 카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오늘은 비디오 게임 사운드와 음악 제작 엔진 그리고 PC 게임의 부흥과 그 사운드 제작과 소비 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초로 비디오 게임 사운드 자체를 음악에 활용했던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멤버 호소노 하루오미의 코즈믹 서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도 시작할 때 들어보면 어떤 약간 칩튠 사운드 같은 그런 톤들이 들리곤 하는데요. 비디오 게임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콘솔 게임, PC 게임으로 구별되는 문화가 꽤 오래되었지만 사실 통칭해서 비디오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디오 게임의 역사는 7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운드 트랙은 아날로그 매체의 재생기, 그러니까 뭐 테이프나 바이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탑재해서 딱히 인터랙션 없이 음악이 그냥 나올 수 있게 한 장치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음악 자체도 기존 음악 산업의 형식과 규모로 제작해야 했고 재생기도 별도로 장착해야 했으므로 단가 부분에서 쉽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80년대 인기 그룹 저니, 그러니까
스티브 페리의 저니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아케이드 게임이 그런 방식으로 배경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만으로 컴퓨터 칩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음악 장치를 고안하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방식은 원시적인 디지털 칩의 0과 1의 신호, 그러니까 그걸 펄스 신호라고 하는데요. 펄스 출력을 모듈레이션 신호로 사용하여 다이렉트로 컴퓨터 스피커에 연결해서 음정과 효과음을 재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이미 정해진 사운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펄스의 폭을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그런 와중에 1980년 랠리 X라고 하는 남코사의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최초로 샘플링된 사운드를 재생했다고 합니다. 1983년 코나미의 아케이드 게임 자이러스는 5개나 되는 사운드 펄스 칩과 샘플을 재생할 수 있는 DAC,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나오는 컨버터 칩을 함께 사용하여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토카타와 푸게를 전자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초창기 아케이드 게임의 어떤 펄스 사운드 대표적인 음악 슈퍼마리오 노래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런 사운드를 이제 칩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칩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슈퍼마리오 음악을 지금 다시 쭉 들어보니까 총 4개의 보이스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악기, 그리고 위에 멜로디를 담당하는 보이스가 2개. 왜냐하면 화음이 딱 두 화음짜리가 어떤 리드 사운드로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퍼커션과 리듬을 형성하는 노이즈 악기. 이렇게 총 4개의 보이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게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죠. 거기에 내장된 사운드 엔진. 게임 사운드 트랙이라는 것이 보통 본격적으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역시 제 생각에는 야마하가 실용화시킨 FM 신서시스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DX7이라고 하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FM 신디사이저, 엄청난 성공에 고무된 야마하는
FM 신디사이저의 앞으로의 활용도를 내다보고 온보드 칩셋, 그러니까 FM 신디사이저 자체가 아니라 칩셋 자체에 FM 신스 엔진을 담은 온보드 칩셋을 개발을 합니다. NEC의 PC8801, 9801 등의 개인용 컴퓨터에 쓰인 칩들이 야마하의 온보드 FM 신스 엔진이죠. 80년대 초반부터 FM 신스 엔진을 장착한 아케이드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FM 신서시스는 비프 음이나 낼 수 있었던 그전 펄스 시노, 그러니까 칩튠에 비하면 월등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코시로 유조나 아보 타케시 등의 뮤지션들은 이들 FM 신스 엔진으로 칩튠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엄청난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미디의 등장 덕에 FM 신스 엔진만 장착되었다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컴퓨터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NEC의 PC8801, 9801은 비디오 게임 작곡가들의 작곡 기계로 활용이 되었죠. 그 와중에 후지츠에서는 1985년 FM7이라는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았고 이전 컴퓨터들에 비해 훨씬 발전되고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로 음악을 작곡하고 신스 엔진을 에디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모도어 64라는 컴퓨터에 사용된 MOS, 그러니까 모스 테크놀로지의 6581 시드라는 사운드 엔진이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운드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시드 칩입니다. 이 칩 덕분에 코모도어는 개인용 컴퓨터 업계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80년대 오락기 사운드를 재현한다고 하는 칩튠이라는 장르의 소리는 대다수가 바로 이 시드 칩의 사운드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 시드 칩의 핵심은 디지털로 통제되지만 그 속에 많은 파트가 아날로그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FM 신서시스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기존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으로 재생되는 펄스 파형 외에도 24비트 위상 누적 아날로그 회로를 갖추고 있어서 펄스 파형 특유의 딱딱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부드럽게 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브트랙티브 아날로그 신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의 신디사이저처럼 디지털로 통제되는 필터까지 갖추었죠. 삼각파, 톱날파, 유사음의 노이즈 제네레이터까지 재생할 수 있는 보이스 칩을 3개 탑재하였고 각 보이스는 MSB라고 하는 이진법 테크닉으로 하드 싱크 링 모듈레이션을 서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신서사이저를 칩 하나에 담아낸 것이죠. 당시 완벽하지 않은 생산 기술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완벽한 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드 칩은 신호의 DC, 그러니까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합니다. 신호라는 건 원래 교류 전원으로서 위상상 플러스 위상과 마이너스 위상이 왔다 갔다 해야 소리가 되는 건데 이 다이렉트 커런트라는 것은 한쪽에 전압이 있지만 직류, 그러니까 그냥 전압만 잡혀있기 때문에 소리는 없이 노이즈 레벨만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DC 레벨이 항상 한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볼륨 노브를 돌리면 클릭 사운드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어스된 신호를 메인 4비트 볼륨 레지스터로 빠르게 게인을 조작하면 마치 4비트 PCM DAC, 그러니까 샘플링된 사운드조차도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계 결함 자체를 이용한 트릭은 1984년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하는 게임과 액티비전의 고스트 버스터즈에서 샘플 음성 재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칩튠 음악 특유의 아르페지에이터 사운드는 시드칩의 모노포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이 시드칩으로 유명한 코모도 64의 유명한 작곡가 롭 허버드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82년 아타리 사태 때문에 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게임 산업은 콘솔이나 아케이드용 게임이 아닌 개인용 PC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제작이 기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IBM사의 허술한 바이오스 라이센스 관리 덕에 컴팩, HP 등의 서드파티 PC 제조자들이 X86 PC 호환 규격을 쉽게 전 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컴퓨터에 애드온 방식의 사운드 카드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애들립이라고 하는 사운드 카드가 1990년대 초반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애들립 카드나 그 뒤에 더욱더 히트를 친 사운드 블라스터와 같은 사운드 카드들은 PCM 오디오 스트림을 재생하는 기능도 갖추면서 PC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미디 사운드 트랙을 재생하는 신스 엔진을 필수로 갖추었는데요. 단가가 비쌌던 롤랜드 모듈 기반 신서사이저 칩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야마하의 OPL 시리즈 FM 신서시스 칩을 주로 장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야마하의 걸작 DX7, DX7의 소형화 간소화 버전이었던 DX100이라는 신스도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스입니다. 로저 트라우트먼이라는 재팬 로저의 프론트맨이 사용해서 토크박스를 연주하는 연주자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던 모델이죠. 야마하는 이 DX100을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FM 신스 엔진을 통합된 칩 하나에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OPL 시리즈 칩입니다. 저렴한 음질의 PC 게임들의 미디 음악은 다 이 야마하 FM 신서시스 칩셋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시절 사촌 형 집에 놀러 가면 최신형 486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제 기억 속의 게임 사운드는 메인보드에 박혀 있는 PC 스피커, 그러니까 찌릿 막 이런 비프만 나오는 그런 찍찍 소리가 전부였는데, 이 486 컴퓨터는 옆에 별도로 스피커도 있었고 화려한 컬러의 1인칭 액션 게임 울펜슈타인을 할 때 문 여는 소리가 내가 들었던 게임의 사운드가 아니었어요. 실제 같은 소리, 문 여는 소리, 적들이 내는 소리들이 PCM 스트리밍으로 재생되고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음악과 사운드를 내주는 카드가 사운드 블라스터라고 하는 카드였고, 게임 속 미디 트랙을 재생하는 신스 엔진이 바로 야마하 OPL 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칩튠에 가까운 FM 신서시스로 만들어진 저렴한 사운드였지만 게임을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미국과는 다르게 8, 90년대에도 콘솔이나 아케이드 게임을 주력으로 하던 일본은 사운드 트랙을 오락기 자체 FM 신스 엔진이나 저해상도 PCM 스트림 DAC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슈퍼마리오 3는 기본 사운드를 FM 신스 엔진으로 구현하였고, 드럼이나 퍼커션 계열은 4비트 PCM 샘플로 조합한 구성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락기 간의 이식에서 코딩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운드 엔진별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자체 포맷들 때문에 일본 게임 업계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임 음악 업계는. 그러나 IBM PC 플랫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마하 칩셋이 대부분의 사운드 카드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PC 게임 유저들은 거의 동일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유명했던 PC 게임 음악 둠의 OPL 3 칩으로 재생한 둠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도 IBM PC 덕후들은 롤랜드의 MT32나 SCB라고 하는 웨이브 블라스터 카드 전용 도터보드를 구해다가 사운드 카드와 연결해서 FM, OPL 같은 칩의 저렴한 사운드 대신 더 좋은 사운드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작곡가 혹은 편곡가들은 롤랜드 기반의 미디 표준으로 전무다된 기기와 사운드 모드를 통해 미디 작곡을 했지만 그보다 조금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보급형 사운드 카드의 FM 사운드로도 작곡을 하거나 미디 파일을 구해서 감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 좀 전에는 OPL, 그러니까 내장된 신스 엔진으로 들어보신 둠의 음악이었지만 MT32 모듈로 재생이 되는 둠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뭔가 악기의 표현들이 좀 특이하죠. 그리고 스테레오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90년대 초반을 추억하는 양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스 기반의 미디 재생 프로그램과 게임 미디 파일들, 불법 복제 해커 그룹인 각종 와레즈의 리핑된 게임 설치 로더의 배경음악 미디 파일들을 구해서 빈티지 PC에서 재생하면서 놀더라고요. 저도 90년대 PC 게임을 즐겼던 세대라 이런 미디 음악의 품질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운드 블라스터 라이브라고 하는 사운드 카드가 출시되었고 그때 당시에 크리에이티브 랩스가 이미 미디 모듈과 샘플링 머신으로 유명했던 엔소닉사를 인수하면서 엔소닉만의 제너럴 미디 샘플링 신스 엔진이었던 사운드 폰트라는 것을 사운드 카드에 탑재시켰었죠. 그 사운드 폰트를 고용량 고음질 샘플링 것으로 구하기만 하면 당시에 저렴했던 미디 음악을 환상적인 수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판타 GM이라고 하는 사운드 폰트 파일을 구해서 워크래프트 2의 사운드 트랙 미디 파일을 재생해 봤었는데 해당 게임의 CD 오디오 트랙으로 프리 레코딩 됐던 스트림 음악과 거의 똑같은 품질의 미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참고로 저 어릴 때 해봤던 워크래프트는 이미 해킹된 리핑 버전으로 미디 파일의 사운드 트랙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운드 블라스터 16의 야마 OPL FM 사운드였던 것이죠. 이후에 정품을 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CD 오디오 사운드 트랙과 품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추측이지만 워크래프트 2 사운드 트랙도 사운드 캔버스로 작업된 게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워크래프트 2 사운드 트랙 들어보시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